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정답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운다면 중간에 위치하는 값.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기준 값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혹은 150% 이내인 가구에게만 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중위소득. 우리가 중간값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중간에 위치한 소득 중위소득이었습니다. 9191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59만 원이라니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높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4인 가구 기준 내에는 2인이 맞벌이하는 분들도 꽤 많을 수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이게 혼자서 4인 가구를 먹여 살리는 외벌이 기준으로 보면 월 659만 원 높죠. 소득 수준이. 근데 이제 맞벌이 가구로 보면은 한 분이 한 330만 원만 벌어도 중위소득이 된다라는 거. 3699님 오늘 첫 출근합니다. 드디어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날. 저도 꼭 중위소득에 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응원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응원합니다. 3699님. 훨씬 더 높은 소득으로 또 가셔야죠. 전은채님은 중위로 가기 위해서 땡볕에서 열일하고 있네요. 라고. 전은채님에게도 응원의 말씀을 보냅니다. 홍명숙님은 제 지갑은 하위지만 행복지수는 최상위입니다. 지금도 어느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라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이고요. 또 남부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또 비 피해가 또 많이 크게 생겼던데 하루빨리 또 복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큰 피해가 또 없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계속 기다립니다. 증시 상황 지난주 후반에는 코스닥이 4%나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1.4%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5% 오른 3139, 코스닥은 783. 사실 코스닥이 반등을 하긴 한다곤 합니다만 별로 오르지도 못했었고요.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었고 올라도 800선도 안 되는 그런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증시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삼성전자가 1.7% 반등해서 7만 원을 회복을 했고요. 많이 떨어졌던 금융주들도 오늘 1,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주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한화옵션이 5.5%나 떨어지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3%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반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장에서는 바이오주들, 적자를 보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오늘 급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과의 상호관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관세가 가고 과세가 왔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은 신문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과세, 증세 때문에 증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출렁였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개미스쿨 시간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많이 어지러우셨죠? 일단 연타를 맞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회사니까 예. 아하. 사실 그 토요일 날 끝난 미국장도 되게 중요한데 예. 미국장도 막 엄청나게 폭락해가지고 나스닥이 2% 이상 예.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거의 싸늘하게 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또 미국 고용 보고서도 나쁘게 나온 것도 나쁘게 나온 건데 그 5월달 데이터랑 6월달 데이터가 전부 거의 제로로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얼마 전 그 7월 말에 연준 그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했는데 네. 아마 이 숫자를 미리 봤으면 인하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안 좋은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역시 관세 영향 없다 그래도 그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3달째 망가지고 있는 중인데 미국 경제가 뭐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튼튼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이번 고용 지표에서 밝혀진 거고 그렇게 밝혀지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낙관하던 분들은 이게 너무 놀랐고 또 좀 뭐 표현하자면 이제 연준 의장님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니까 또 약간 저감이 순들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줄줄줄 밀리는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을 봤습니다. 오늘 참 논의할 게 많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도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코스피 코스닥이 4% 안팎 폭락한 배경. 이게 사실 둔화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 직전이었죠. 네, 폭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제 개편한 영향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강화한다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후퇴하는 것들, 뭐 감액 배당에 또 과세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세제 개편한 영향을 좀 시장이 충격으로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예, 뭐 일단 그 전날 시장이 솔직히 저는 목요일 날은 좀 이유 없이 올랐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요일 날 시장이 조금 약간 이상했던 거를 되돌린 게 한 2%라면 나머지 2% 정도는 확실히 좀 세금 문제가 아니었나. 특히 제 주변에 주식 투자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제가 30년 넘게 금융권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 금융권 종사자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와 저희들 단톡방에서 그분이 완전 조리돌림을 당하더라고요. 특정 정치.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개편안 원체 지금 나라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금을 어디선가 이제 걷기는 걷어야 하는데 네. 일단 이제 잘 나가는 금융시장 그 중에 돈에 좀 들어왔던 것 같고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약간의 후퇴, 뭐 감액 배당에 대한 그 비과세 배당에 대한 이제 과세 시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어느 세목이라고 보세요? 이게 대주주 기준이 바뀐 거죠. 50억에서 10억.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안을 낸 거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죠 저희는. 일단 뭐 부자 감세 이야기의 타겟이었죠 이게.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 문재인 대통령 때 10억이었는데 이걸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0억으로 올렸던 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비판해 왔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덜 거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정책 중에서 역대급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차라리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세나 그 이런 대주주 규정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차라리 지난해 철폐했던 주식 거래에 대해서 붙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증권거래세요. 또 철폐하고 그런 것도 다 철폐하고 캐피탈 게인 텍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오 그래요? 그게 훨 주식시장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주식시장을 살리는 길인가 이제 좀 이야기를 잘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매매해 보신 분들 알지만 12억까지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과세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의해서 과세되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세금 안 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계 1위죠. 그럼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합니다. 또 뭐 취득세 같은 거 다 포함을 했을 때요.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보유세 다 포함하면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올해 초에 나온 그 국회 예산 정책처 보고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의 길들을 다 열어주는데 그냥 주식은 10억이면 대주주니까 넌 양도세 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세금 내기 싫잖아요. 네. 또 주식에서 힘들게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딴 데 투자하면 마음도 편한 걸 이 죽었다 살았다는 한국 시장에 정말 얼마 전에 2,200이다 지금 3,200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투자라는 대가를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거둬가겠다는 태도를 보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절세를 하게 되는데 그 절세의 가장 쉬운 방법이
연말 되기 전에 주식을 팔았다 연초에 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아하. 이거 굉장히 머리 좋은 오너님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게 할 큰손 투자자들이 그렇죠. 의결권을 빼앗기니 나를 뭐, 아무도 견제할 수 없어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키스코 홀딩스나 남양유업이라든가 FNF 같은 그런 수많은 사태들. 자, 이 세 회사 사태를 잘 모르시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주식 투자 하시면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만큼 문제가 됐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관련해서 예, 거버넌스 관련돼서 대주주가 뭐 절세 목적이나 상속세 경감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그 투자자들한테 의사결정을 다 해놓고 자기 주식 다 팔아놓고도 그냥 그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이유는 다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덕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되게 문제가 있다가 지금 다 거버넌스가 좋아진 회사들이라서 제가 더 나빠지고 있는 회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 500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네네네. 막 어떤 일이냐면 이제 막 그 감사위원회 이런 걸 도입하고 감사로 임명된 분이 출근도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다든가 갑자기 회사 잘 나가다가 갑자기 회사를 쪼갰다 붙였다 몇 번 하더니 전부 상속세 증여 탈루 수단으로 쓴 의혹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금융시장이 뒤집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경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쭉 볼 때 가장 우리 주주 중시 경영에 대해서 행동주의적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으니까 우리 오너님의 생각을 좀 바꾸도록 우리가 열심히 모여가서 좀 노력하자.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내고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임명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니까. 네. 이런 일들을 쭉 하려면 10억 이상 주주로도 안 되고 한 50억, 100억짜리 주주님들이 몇 분이 그래 나 이거 꼴보기 싫었어. 이러고 참가를 해야 이게 네네.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데 이 기가 막힌 법을 통해 10억 갖고 있는 사람도 대주주야 이래버리면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이 일단 인센티브가 난 저 연말에 팔아야지. 근데 연말에 주식 명부에 있었냐가 주총의 의결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3월에 정기주총에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 법은 도대체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다면 좀 무지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우리나라의 그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제 어퍼 클래스의 강력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말 당신들은 대단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 한국 시장을 떠나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이제 둘 다 해석을 하게 되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수를 좀 걷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 양도세 딱 그 세금 세수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팔면은 제대로 세수도 못 거두니 실효성도 없는 데다가 실제로 몇 조 이거 2023년 그 폐지되기 전에 그러니까 환도가 올라오기 전에 22년 그 주식시장이 대붕괴됐던 시기에도 연말에 대략 한 3조에서 5조 매도가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한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있었던 해가 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인데 네. 그때도 매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연말에 대주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의 두 번째 문제는 지배주주가 오너님이죠. 인적 분할. 벌써 말만 들어도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이제 보나마나 홀딩 컴퍼니 만들어서 이제 뭐 자사주의 마법을 해서 주주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이제 자회사는 뭐 이제 그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배 회사는 자기 경영권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서 대주주가 이제 현물을 출자합니다. 네. 그때는 양도세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사주의 마법은 사라졌습니다만 멀쩡히 있는 하나의 회사를 양쪽으로 쪼개서 내가 지배하고 있는 상단에 있는 지주사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하단으로 배치하는 회사의 지분은 필요 없고 그 지분을 상단에 두는 지주사에다가 양도하거든요. 현물로 출자 자본을 넣게 그때는 되는 세금을 거고. 안 물려요 또. 의도가 이거 분명히 상속세 절세용이라는 거냐 하면 홀딩 컴퍼니 주가를 무조건 눌러서 눌러서 PBR이 뭐 0.5배, 0.1배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내재 가치의 10분의 1까지 떨어졌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에게 증여를 딱 하심으로써 모든 세 혜택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경영권을 상속시키는 그 모든 의도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는 가치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 지주사 가치만 엄청나게 낮아지면 싼 값에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현물 투자 과정에서 오히려 또 양도세가 없고. 그래서 뭐 파마 리서치, 하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얼마 전에 그 인적 분할 현물 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을 했던 회사들 주가 그 과정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엄청 출렁였고 근데 공교롭게도 두 회사 다 제가 알기로는 철회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철회. 예, 그만큼 주주들이 지금 깨었거든요.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걸 이제 그 회사들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결국 절세 말고는 없는데 이 복잡한 짓을 하면서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이거 왜 하냐? 하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소액 주주님들이 그러니까 1,000만 원 100명 모이면 봐야 10억이지만 10억짜리 주주 한 10명만 모여도 100억이고 50억짜리 주주 한 2분만 모여도 10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 있는 큰손 개미 중에 슈퍼개미 되는 분들이 가세를 하니까 기업들이 바꾸죠. 근데 이 모든 슈퍼개미들에게 벌을 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대신에 반대편에 있는 인적 분할 지주회사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도세 규정도 없다. 도대체 이거 세금을 거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러워. 실효성도 없으니. 근데 시장만 망가뜨리고 대주주 견제 장치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더 큰데 굳이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해야 하느냐 또 이런 의문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아까 금투세를 부과하라는 게 맞다. 차라리 낫다는 거죠. 차라리 맞다라고. 근데 이게 금투세가 재작년에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어서 아니, 그 철회했던 한도를 거잖아요. 올려주면 되죠. 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면세였잖아요. 그걸 뭐 네네. 예를 들어서 한 1억까지 한다든가. 그리고 다양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지금 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된 주제 중에 하나지만 배당 관련돼서 분리 과세하는 것도 이 양도세 규정에 다 넣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를 높여주거나. 그렇죠. 이 배당주를 들고서 내가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세 경감 규정을 넣어준다든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그런 것처럼. 한국 부동산에만 해주지 말고 주식에도 해주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 다 있거든요, 이 제도가. 네. 근데 한국만 없어요. 예, 행정 편의 때문에.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에도 이제 그런 게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세금 더 걷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투명하게 제대로 설계해서 거두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세금 제도 중에 또 하나 저희들 그 분통 터지게 하는 세금이 뭐냐면 교육세입니다. 그죠? 0.5가 1.0이 됐죠. 지금 이제 은행들의 금융사에 훨씬 더 많은 교육세를 걷는다고 하죠. 0.5% 내던 거 이제 1% 1%가 올린다고. 되는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네. 우리나라 교부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박사님이 보고 자주 지적하시는. 예, 감사원 보고서만 한번 읽고 제발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2022년에 감사원에서 나온 교육 교부금에 대한 감사 보고서의 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 규모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거의 2천만 원.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그렇죠. 교육자 교부금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일반 예산의 20.7%를 강제 배정하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떼줘야 되는. 예, 그러면서 교육세까지 이번에 더 걷었죠. 자, 그러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주는 정부의 지원금은 OECD 국가 최하위권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뛰어난 인재가 의대를 가서 네.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이 떨어진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은 성형외과랑 피부과니까. 제가 지금 사무실 그쪽이라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러면 의대를 채찍을 휘둘러서 의대를 망가뜨리는 게 방법일까요? 그게 아니라 공대 가는 학생들한테 가자마자 입학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학점 몇 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고 1억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가겠나? 우리는 그 왜 돈을 이렇게 엉망으로 쓸까? 더 뼈를 때리자면 자, 그래서 초중고 학생한테 연 2천을 써요. 좋아요. 그러면 사교육비 줄었나요?
줄 리가 없죠. 자, 이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뜻하고 그 이렇게 쓴소리 잘 안 하는 감사원 감사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쓴소리 잘 안 해요. 그 감사원에서 이걸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의 감사 보고서가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돼 가는데 우리나라 재정에서 교육 관련돼서는 세금을 더 꽂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교육세는 이제 특별 목적이 맞습니다. 있는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딱 거둔 데서 거둔 곳으로만 써야 하는 거죠. 전용이 안 됩니다. 예, 다른 곳으로 쓸 수가 없고. 그럼 차라리 지난 정부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저출생 예산이 워낙 말도 안 되게 적게 배정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뭐 100몇 조를 썼네 그런 거 다 그 더블 카운팅입니다. 그 전부 엉망이고요. 근데 우리가 당장 이 돈들을 조금만 전용하면 왜냐하면 교육구금이 100조가 넘어요. 이제. 그럼 100조라면 이 중에서 한 10조만 떼가지고 아이 한 명 태어날 때마다 5천만 원씩만 줘도 10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들 대부분을 어디다 쓰냐? 예, 그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요새 초중고 가보시면 느끼지 않으세요? 방학 때마다 공사판입니다. 물론 좋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 좋죠. 물론 뭐 좋은 시설도 필요합니다만. 근데 옛날 100만 명 태어나다 지금 20만 명 태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시설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폐교가 속출할 텐데 대학도 폐교된다는 말이 파다한데 초중고는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요새 어마어마한 대규모 단지 짓는데도 초등학교 안 넣어서 난리가 난 단지들이 있습니다. 왜? 입학생 수가 주니까. 그거는 괜찮고 기존에 있던 교사 그렇게 고치는 것만 돈을 써야 되는가? 스마트 칠판만 그렇게 다 해야 되는가? 우리 이런 걸 쭉 생각해 보면 이 나라 재정에서 우리 이 지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분노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대충 짐작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그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만하고 쉬운 데를 세금을 잘 걷잖아요. 은행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또 뭐 대주주 너 주식을 10억이나 가지고 있어 너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신 그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방향의 넛지가 들어가 있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으로만 갔어요. 그런데 부동산 엄청난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해외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세금을 내고 투자할 거면 왜 국장을 하느냐, 그렇죠. 이장으로 가지 뭐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그냥 버려두고 해외를 키우자. 근데 이제 그게 수년 전부터 많은 지적이 일었고 그래서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뤄낸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또 거꾸로 가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시장이 또 화들짝 놀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물론 지금은 분리과세가 안 되고 있죠. 해서 배당을 좀 많이 기업들이 늘려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대통령이 또 취지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 의원이 최고 세율을 27.5%로 낮춰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냈는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거는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으로 38.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이 제도야. 저는 기대를 아예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러세요? 예. 기대를 안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예. 이 배당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 분리과세가 아니라 이제 분리과세 이름을 배당소득 환류세제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그 돈이 다시 경제에 돌아다닐 것이다.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걸 제일 먼저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당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느냐 부자 감세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그리고 거죠. 뭐 실제로 맞는 말인 게 뭐 0.1%가 대부분 절반 받아간다. 맞는데 이제 그 0.1% 계산의 방식이 연기금이나 펀드는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개미들 돈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국민연금이 받는 배당도 그런 우리의 노후 펀드들 자금이 그런 되는 것들이 거고.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제 조금 아까도 잠깐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차라리 합산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네.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지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자, 이렇게 하니까 삼성전자도 여기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 조건식 A and B and C 뭐 이렇게 다 충족을 해야 하는. 예,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마음은 전 좀 이해가 돼요. 이거는 뭐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이 뭐 아주 그 이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주주 요건은 저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악법이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 법은 뭐 저는 그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이고 더 나가서 불로소득은 때려잡자. 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기존 노선이고 이 노선이 바뀌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제안을 드린 게 두 가지 제안이 나왔던 게 하나는 뭐였냐면 금융투자소득세에다가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게 다 문제가 해결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었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네. 뭐 이제 논문 읽는 게 취미생활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아주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 네. 이 논문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제 이 논문을 쓰신 그 두 분의 교수님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써요. 배당에 대해서 과세가 높은 나라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당 페널티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아, 배당 페널티. 그러니까 배당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 34개 전 세계 34개의 OECD 국가들 평균 배당 관련돼 있는 세금은 20%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30%가 넘으니까 이제 그 실효세율이 네. 왜냐하면 금융종합과세로 인해서 근로소득 합산이 되면 예. 49.5%까지 세금을 내신 분들이 많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의 평균 세율은 49.5%인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죠. 그러니까 평균 세율이 34% 정도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죠. 역시 답이 딱 나와요. 배당 페널티가 높은 나라일수록 쥐꼬리 배당.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제 세금 많이 내니까 배당 안 하려고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그 기존 정책의 일관성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주식 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시원한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따뜻한 아메리카노. 예, 그러니까 아이스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노선을 명확하게 해라.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실 거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지주회사 만드실 때도 거기도 양도세도 충분히 거두시고 네. 다 하시라. 대신에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 가동을 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하니까 이게 시장이 또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뭐 저는 그 현대의 정당은 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거랑 좀 다르다. 그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고 그 안에 내에서 이제 약간씩 바뀌어 나가는 지금 트럼프 시대 공화당이 링컨의 공화당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저건 전혀 다른 정당이고 정반대 정당이잖아요.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뭐 그냥 이름만 바꿔단 거죠. 예. 그 안에는 민주당이죠. 예, 노예제 갖고 있던 민주당이잖아요. 하고 있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 바뀌어가잖아요. 바뀌어가는데 이게 나쁜 방향에 대한 비유였다면 미국 공화당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링컨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링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의 그 남부 지역 대통령이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전쟁 바로 끝나자마자 사면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만 명, 약 9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내전에서 피를 흘렸지만 이 원한을 계속 가져가면 나라가 되지 않는다. 그러고 바로 사면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대통령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북군 남군이 이겨서 북군 인구도 많고 북군이 남군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공화당 쪽에서만 계속 대통령이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위대한 대통령 한 명이 나오면서 그 사회에 존재하던 어마어마한 갈등 물론 해결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도 흑백 분리가 사실상 사회 전체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걸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들 한 번 나오면서 당이 멋진 경쟁력 있는 당을 만들면서 상대편도 포괄해주고 포용적인 정치를 보이면 장기 집권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 잠깐 잃어버리더라도 바로바로 찾아오는 거고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이상과 이념을 중시하고 여기로만 모든 걸 끌어들이고 남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공화당이 된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어디를 지향점으로 삼느냐도 저는 이 대목에서 주가지수 5,000이라는 구호만 이야기하지 말고 표가 되니까 했겠지만 정말 우리는 저걸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증세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제 포기하고. 그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럼 이제 속 시원하게 투자들은 해외로 떠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건 별게 아니고요. 주가를 올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면 그때 고점에서 판 사람 일부 말고는 다 그렇죠. 루저가 돼요. 예. 우리는 뭘 원하냐면 천천히 올라도 좋으니까 미국처럼 저점이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을 원한다고요.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PBR 0.8배가 1.1배 되자마자 다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모르는 시장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간식이고 여기다가 메인 DC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배당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10억 이상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야. 라는 신호를 이렇게 명확하게 주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솔직해지자. 아니면 포용적으로 가든가. 이 말씀이죠.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헷갈리지 않게 괜히 기대했다가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또 최근에 3,000 넘어서면서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또 크게 손실봤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지주사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증권주들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정책이 후퇴한다 싶으니까 지금 뭐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진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실질적인 피해가 이어가고 있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고은호님이 홍춘욱 박사님 고정으로 나와주세요. 얹힌 위장이 좀 내려갑니다는데 고정 게스트십니다. 3주에 한번 우리 만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개미스쿨 시간 계속 이어갑니다. 잠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전달해 드릴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군이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합니다. 군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영선 전 의원 등 도이치 주가 조작 그리고 공천계 무역 핵심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가 3,143명,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2배, 사망자는 1.7배 수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첫 일주일 동안 소상공인 매출이 2%가량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매출이 전주보다 50% 이상 오르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경영정보업체 한국신용데이터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선화님이 홍춘옥 박사님 오늘 말씀 속 시원합니다. 홍춘옥 박사님. 저 옥자와 옥자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수기로 통장 만들던 시절에 제 이름이 제대로 적힌 걸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분의 홍춘욱 대표와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 후반에 미국장이 나스닥이 2.2%가 급락했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 가다가 조정이기는 한데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7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가
7만 3천 명 증가했거든요. 보통 그래도 한 10만 명 이상씩은 늘 거다라고들 봤는데 이게 그렇게 좀 충격적인 숫자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인구가 느는 나라입니다. 네. 왜 인구가 느냐면 이제 이민자 위주로 늘죠.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이제 백인들의 나라에서 이제 히스패닉의 나라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백인 여성 출산율하고 히스패닉계 여성 출산율이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참고로 이제 백인 여성 출산율의 절반이 아시아계 출산율이고요. 백인 여성이요? 백인 여성보다 예. 출산율이 절반 정도가 되는 게 아시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절반. 예.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0명대인데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 교포분들도 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 출산 퍼즐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현상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랑 달리 거기는 출산율 2명 전후를 왔다 갔다, 물론 지금은 깨졌습니다만 2명 전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고용해야만 실업률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면 15만 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기 때문에. 네. 근데 3달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합쳐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근 좀 둔화되고 있죠, 고용 증가세가. 그래서 5월이 19,000, 6월이 14,000, 7월이 73,000. 그럼 3달 합쳐가지고 겨우 한 10만 명 정도 증가하는. 보통 이제 한 달에 10만 명 이상씩은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15만이 예. 적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또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 막 이런 거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대략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직 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랐다. 노동시장의 공급이 줄었는데도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실제 체감 고용이나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지금 심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장기 실업자라고 불리는 이제 27주 이상 실업자 숫자가 이제 183만 명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 18만 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슬슬 고용 지표가 이상을 겪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온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참 트럼프스러운 결정을 했어요. 이거를 발표한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한다고 밝혔어요. 네, 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그 데이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통계청장님 사건 기억 안 나시죠? 예전에 좀 우리도 있긴 했습니다만. 예, 뭐 이제 우리가 되게 망신이 뻗쳤던 사건인데 미국이 우리 레벨로 내려왔으니 이제 우리가 올라간 셈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근데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종종 벌어지곤 하지만 이 사람을 자른다고 해서 새로 된 신임국장님이 그렇다면 다음 정부에 분명히 자기가 한 정책들이 또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통계국장이 그러면 다음 달 숫자를 마사지에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게 2가지가 양쪽에서 다 나온 거죠. 첫 번째 주식 팔고요. 뭘 샀는지 아세요? 금을 사더라고요. 금값이 좀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 자산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 국채를 막 사야 되는데 미국 국채 금리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금값이 그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그 현상은 이제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불안하다. 네, 저 나라는 제3세계 국가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예, 우리도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머징 마켓 레벨로 나라가 내려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그 전에 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사상 최고치 막 가곤 했습니다만 일단은 크게 또 휘청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연준이 이 데이터를 미리 받았더라면 7월 말 그 29일 30일 날 열렸던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아마 저는 금리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나쁠 줄은 몰랐던 거죠.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좀 지금 많이 하지만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물가 이런 거 보면 다시 상승세로 다 돌아서서 연준 입장에서 2% 인플레 목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인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럼 왜 지난 7월에 인하를 안 했냐 이렇게 물으면 결국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볼 이제 수 있는 파월 거죠. 입장에서 아직 그런 악화되는 데이터가 나타나기 전보다는 항상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좀 늦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7월 말이 아니라 9월 중순 한 16일인가 17일인가 그때 예, 결정이 중순에 나오죠.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또 한켠에서 걱정을 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관세의 영향을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순차적으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거나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질 때 연준은 인플레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예,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인플레는 걱정은 되는데 선행 지표는 죄다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뭐냐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예, 그래서 PMI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자재부장님, 총무부장님이 물건을 사들입니다. 물건을 사들이는데 분명 지난달 캐비넷 가격은 얼마였는데 왜 이렇게 올랐지?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 직원한테 컴퓨터 사줘야 되는데 이거 왜 올랐지? 이러면 이제 자기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올랐다라고 보고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0명 중에 한 70명, 60명 정도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라고 지금 4달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과거 이제 6번 정도 지난 40년 동안 6번 정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죄다 물가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가 느끼는 체감 물가, 원자재의 물가가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인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진이 언젠간.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기에 인플레이션이 이게 전달되는 경로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의 상승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라고 보면 이제 눈앞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굉장히 공포가 높은 거고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유가가 요새 좀 떨어졌으니까 국제 유가는 떨어졌으니까 예. 오펙이 증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번 달 물가 조금만 좀 괜찮게 나오면 8월 그 보름경에 그러니까 우리 광복절 연휴 정도에 미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20개 나라 G20 중앙은행 회담이 열립니다. 네네. 잭슨홀이라는 곳에 열리는데요. 이제 거기서 파월 의장님의 연임의 뜻은 거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신의 7년 커리어를 종합하는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 마지막 잭슨홀 회의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이사로 계시면 계속 참가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이사 임기는 14년이고 연준 그렇습니다. 의장은 4년씩 연임하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파월도 연임은 안 시켜줄 것 같고. 예. 또 파월 의장님의 성격상 예. 자기가 연준 의장에서 해임되고 이사직으로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게 명예롭게 내려오려고 하죠. 예, 이분이 2018년 첫 번째 트럼프 임기 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한테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사임 요구를 받을 때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예, 내가 형편없는 연준 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는 있어도 권위에 굴복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분을 그렇게 모욕을 주니까. 예, 7년 전이네요. 예, 근데 이분은 이대로 산 거죠. 끝까지 간다. 임기 예, 채운다. 그러니까 임기가 됐든 안 됐든 그런 것보다 나는 나한테 주어진 책무를 하고 나는 돼버릴 거다. 사실 또 그게 맞죠.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중앙은행장을 해임해 버린다라고 하는 건 제 국제적인 어떤 금융의 신뢰도 시스템에 또 금이 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뭐또 한 번 이머징 마켓이 되는 거죠. 미국을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끌어내는. 개발도상국처럼 보는. 예. 예, 뭐 푸어 어게인을 하시는 중이죠. 그래서 이 말들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둔다라면 알 수 있는 것은 연준 의장으로서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는 되게 지금 너무 지표가 안 좋으니까 높아졌지만 네. 이번 주 나오는 소비자 물가가 만에 하나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나오는 순간 그 기대는 빨리 접는 게 낫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지금 미국 고용 보고서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휘발유 가격 이런 걸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럼 연준은 물가입니다. 물가. 이게 폴 볼커가 만들어 놓은 룰이고요. 예. 폴 볼커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아. 막 불러가지고 대통령들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방문한 네 번째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네. 그 전에 대통령들도 다 쳐들어가서 혼을 냈거든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의 이제 지금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배가 폴 볼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m 장신 그 폴 볼커 의장이 그 대통령이 온다는 말을 듣자 자기가 나가서 도로에 나가서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아, 연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너 오지 마. 이제 그럴 정도의 강단을 보였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연준 의장을 시킨 거는 인플레를 잡으라고 시켰는데 그럼 말이 달라지면 되냐고. 제 임기 마치고 저는 그만둘 테니까 저는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난 만나지 않겠다. 이런 결기를 보인 사람들이 대대로 연준 의장들이었거든요. 폴 볼커 이후에.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찾아간 거는 연준의 그 공사 현장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분이 리모델링 공사 현장. 현장이죠. 가서 이제 또 망신을 당하셨죠. 숫자를 잘못 들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파월이 그거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하고. 아예 고개를 엄청 돌리더라고요. 아니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인지는 당장 불확실하고 그리고 8월 초에 나타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 번 더 봐야. 예, 이번 주입니다.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러게 싶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그 사이에 우리의 세제 개편안 논의는 이제 국회에서 12월까지 갈 테고 또 미국에서 금리가 언제 내려질 것인가는 계속해서 데이터 하나하나를 봐야 될 테고 그러니까 당분간 좀 시장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참 힘든 여름이 너무도 더운데 예. 불쾌 지수를 높이는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9% 오른 3,148, 코스닥은 1.5% 오른 784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4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8월 4일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그 남부 지역도 있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또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주변도 잘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